안녕하세요. 박연수입니다. 오늘은 문학 속의 소설 속의 조선 음식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식민지 시대 소설에 보면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조선 음식점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다른 서양 음식점이라든지 중국 음식점이라든지 일본 음식점이 더 적게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소설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들은 서양 음식이나 화양절 중식 음식점에 대해서는 많이 등장을 하는데 조선 음식점을 다루는 소설들이 드물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둘 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경성 전체에 맨 위쪽에는 종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청계천이 흐르고, 그다음에는 황금정이라고 하는 것, 지금의 을지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쪽에는 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양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혹은 디저트 카페라든지 일본 요리옥 같은 경우에는 본정이나 어, 황금정 혹은 장곡천정에 많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루게 될 조선 음식점은 이 종로를 끼고 종로의 위에 편과 아래편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도 본정과 황금정이 식민지 시대 경성에서 주로 일본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종로는 조선인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도 있는 도시락 종이 있는 이 종로사 거리는 그 당시 어, 종각과 그 맞은편에 아시메카점이 있었는데 이 종로사 거리는 그 당시 식민지 시대에 종로에서도 가장 번화한 번화한 모두 화려한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는 종로라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뭐 본정이 지금의 명동이나 충무로라고 하면 어, 황금정이 지금의 을지로이지만 종로는 식민지 시대 이전에도 종로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또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종로라고 부릅니다. 종로라는 이름은 종로, 곧 오신각 종이 위치한 길이라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민지 시대 본정이 일본인들의 번화가였다면 조선인들에게는 종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정목과 이정목 경계에 위치했던 이쪽이 일정목입니다. 지금 일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정목, 삼정목, 사정목, 오정목 이렇게 나갔는데요. 일정목과 이정목 경계에 위치했던 종로 내거리는 종로를 대표하는 중심가였습니다. 뒤에 보면 제가 여기 하지만 종로를 오가던 사람 모두가 조선이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오가던 사람들은 조선인이 훨씬 많았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붙였느냐면 그 조선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게 되니까 상가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점차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20, 30년대가 되면 그 상가의 주인들, 상가의 소유자들이 점차 일본인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카페가 들어왔을 때 역시 본정과 황금정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이후 종로, 낙원정을 중심으로
종로에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 카페에 주인들도 소유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이었다라고 해서 제가 종로가 꼭 조선인들만의 길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여기다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종로이고요. 요거는 아마 종로 지금 이정목 정도에서 일정목 종로 사거리를 바라보면서 찍었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광화문이 나오고요. 여기 전차도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동화 부인상회였던 것 같고요. 옆에 있었던 게 아마 화신상회였던 것 같습니다. 음, 오늘 먼저 살펴볼 조선 음식점은 동량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 지도에서 살펴보면 지금은 단성사가 영화로서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단성사와 지금 아마 여기에도 피카디리도 뭐 복합관이 되었던 걸로 알는데, 피카디리 극장이 있었던 곳은 예전에 명월관이 어, 세종로 근처에 있다가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면서 일로 옮겼던 곳입니다. 물론 소유주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단성사와 명월관 중간에 동량루라고 하는 냉면집이 있었는데, 오늘은 식민지시대 냉면집은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전차로 얘기한다라면 종로 3종목, 지금은 종로 3가역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조금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 탁골공원이라고 하는 파고다 공원이 있었고, 그 옆에는 조선극장, 맞은편에는 뭐 김두한과 관련되어서 유명한 우미관이 있었습니다. 그쪽도 역시 번화가이면서 어, 음식점들이 많았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식민지시대 냉면집에 대해서 소개를 할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소설은 김나훈의 냉면입니다. 사실 김나훈의 냉면은 어, 문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소설 다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는 작품은 아닙니다. 오히려 냉면이라고 하는 음식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냉면의 매니아들이, 냉면의 애호가들이, 냉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소설에 어, 주목을 한 그러한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보다 먼저는 어, 청춘의 현상물에 당선되었던 유종석의 냉면 한 그릇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요 김나훈의 냉면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냉면에 대해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냉면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냉면은 1926년 12월 잡지 동강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동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양동호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기관지로서 발표를 했던 작품, 어, 잡지이고요. 근데 그 소설, 냉면의 주인공은 S신문사 기자인 김순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식민지시대에 종독부의 기간지라고 불렸던 매일신보를 제외한다라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 시대일보가 중해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로 계속 바뀌어 나갔는데요. 사설 민간신문 가운데에서는 동아일보 정도만 어, 안정되어서 기자들에게 월급이 제대로 나갔고요. 나머지 신문들은 월급이 미루어지거나 혹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역시 밀린 월급을 받았는데 75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식민지 시대에 기자들의 월급이 75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75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뭐한 350만 원, 36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요. 근데 이제 가물, 또 돈이 없어서 미리 끌어서 쓴 돈을 제하니까 55원이었는데, 거기서 또 한 달 점심값, 또 양복 할부금을 빼앗기고, 한, 그보다도 훨씬 더 적은 돈을 들고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어, 전차를 탑니다. 근데 전차를 타고 가다가 왜 그런지 아마 종로를 지날 때였겠죠? 몹시 시장함을 깨닫고, 아, 배가 너무 고파 이러는데, 냉면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것이에요. 흥미롭게도. 예, 그러면서, 이거는 부고 소설에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인용된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호의 생각이에요. 종로 근방의 날이어서 냉면을 한 그릇 먹으리라 하고 생각하였다. 한즉, 그러니까 냉면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육, 제육, 돼지고기죠. 저육과 채로 가신 배 쪽, 채썬 배와 노란 겨자 위에 얹은 수북한 냉면 그릇이 먹음직하게 눈앞에 보이었다. 이거는 옛날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예전 동강에 발표되었던 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식욕은 급하여지고 그의 정신은 활줄과 같이 그 냉면 그릇으로 뻗치었다. 아주 어, 냉면을 먹고 싶은 마음, 냉면이 생각났을 때의 시장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뒤에서도 글로 정리를 해뒀겠지만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냉면이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생각이 들자마자 돼지고기, 배, 겨자, 수북한 냉면 그릇이 탁 떠오르는 걸 보면 이미 어, 김순호라고 하는 소설의 중심 인물은 냉면을 어, 이전에도 많이 먹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으로 유추해 볼 때 1926년 12월에 발표된 소설이라고 보면은 1920년대 중반이 되면 경성에서도 냉면을 먹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그 얘기입니다. 그죠? 앞선 인용은 냉면을 즐겨 먹었다. 또 하나는 냉면집이 종로 근처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용량루는 경성에서 백양루나 부병루와 함께 가장 유명한 냉면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동양루의 외관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아이러니한 건데요. 뭐 청록당이라든지 미츠코시 백화점 식당 혹은 뭐 조선호텔 식당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 냉면집인 동양루라든지 뭐 조금 이따가 제가 다루게 될 설렁탕집인 이문식당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로 잘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양루가 경성에서 이름난 냉면집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외관을 추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음식점이었으니까 실제로 뭐 2층집이라고 하면 3층집이라고 하면 보통 일본식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조선 음식점이었다라고 하면 단층으로 된 데다 그리 번지르르 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좀 초라하더라도 그래도 간판은 달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 왼쪽은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이고요. 오른쪽은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말하면 다시다의
증조 할머니 정도가 되겠죠. 아지노모토라고 하는 조미료. 요즘 뭐 과장이 심하다는 말로 MSG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MSG를 사용했던 조미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해방이 되고 나서 미원 또 경쟁자였던 미풍을 거쳐서 지금은 다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 왼쪽 신문 기사부터 보면 봄을 보내는 여름 깃발 요것이 바로 요것입니다. 요게 뭐냐면 요걸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겠네요. 요걸 국수 틀이라고 생각하면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국수 틀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판이 있고 이것들을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도록 높이 매달았는데 이거를 깃발이라고도 하고 더 정확한 이름으로는 갈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봄을 보내는 여름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름이 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냉면을 먹겠구나. 그래서 냉면적 깃발이 철을 만난 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요거 보게 되면, 꼼꼼히 보게 되면 여기에는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요. 요 소는 아마 장작을 나르는 소였던 것 같아요. 장작을 짚고 이렇게 있고 걸어 다니는 행인들도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뭐 냉면, 아지노모토 하면 미미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또 아지라고 하는 것을 미자라고 하니까 뭐 아름다운 맛이다, 맛있는 맛이다라고 해서 모든 음식 아지노모토, 음식점 아지노모토 하게 되면 이렇게 미미라고 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동양루에 안에서 살펴볼게요. 동양루의 내부는 방바닥에 앉는 구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이 앞에 부분들은 외관이었고요. 이제 내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드물기는 하지만 냉면집을 묘사하는 대부분의 이미지들이 방바닥에 앉아서 냉면을 먹는 사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미지를 보게 되면 냉면집의 내부가 나타나는데요. 이것도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왼쪽에 있는 것은 아까 살펴봤던 아지노모토의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먹성 좋게 생기신 분이 냉면을 먹고 있는데 지금 냉면을 5그릇째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냉면을 좋아하는 데다가 이렇게 맛있는데 어쩌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지노모토를 냉면에다가 넣어서 맛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냉면은 냉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또 좀 길어지는데요. 19세기 이 후반까지는 사실은 김치 국물이나 동치미 국물을 통해서 국물을 만들었지만 이게 외식의 메뉴가 되면서 사시사철 또 평안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먹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식의 메뉴가 되기 위해서는 육수를 사용해서 더 정확하게는 장국 국물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장국 국물 육수의 맛을 나게끔 만드는 것이 아지노모토라서 나중에는 제대로 육수를 우리지 않고 아지노모토를 사용해서 냉면 국물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방바닥에 앉는 구조이구나 라는 것이고요. 요 옆에 있는 것은 위에 있지만 동아일보에 연재된 엉터리라고 하는 연재 만화였는데 역시 4컷 만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엉터리라고 하는, 엉터리는 직업이 교사인데요. 교사인데, 냉면을 먹으러 가서, 여기서는 5그릇을 먹었대는데, 12그릇을 먹습니다. 여기도 보면, 엉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강의와 관련을 해서는, 어, 방바닥에 앉아서 먹는 내부 구조였다는 것인데, 그것은 냉면이라고 하는 음식이 지니는 특징과도 관련이 많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국수 누르는 모양이라고 해서
예, 지금 이 국수 틀인데요. 밑에는 물을 끓이면서 바로 국수 틀에서 국수가 뽑아지면 끓일 수 있게 되어 있고, 근데 그게 누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은 거의 아크로바틱을 하다시피 거꾸로 누워서 힘을 줘서 자신의 체중으로서 지금은 국수를 볶고 있습니다. 재밌는 그림이죠. 예. 그리고 뭐 아마 이 그림을 보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몇몇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그림은 뭐 그림의 모습,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에서 잘 나타나다시피, 그 당시 풍속 화가였던 김중근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국수 누르는 모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냉면을 배달하는 모습인데요. 이건 역시 안석영이라고 하는 당시에 어, 사파를 그리고 백조 동인이었던 사람이 그렸는데 음식 배달부와 기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부인이 냉면을 배달하는 사람을 보고 오우 저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것들을 들고 갈까? 이러니까 냉면을 배달하는 사람이 이 기부인이 여러 가지 근무치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유 당신께 더 무겁겠소? 라고 하는 일종의 세태를 풍자하는 만화와 사파와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 흥미로운 것은 여기를 보게 되면 요게 전형적인 냉면을 배달하는 방식이었고 옷도 냉면 배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줄무늬 옷을 입고 밑에 조금 짧은 바지를 입었는데 이것도 아마 죄송합니다. 음, 그 당시에는 냉면을 배달하는 사람은 거의 저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보면 지체의 규칙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냉면은 배달을 할 때 이것이 식판인데요. 식판 위에 올려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고 먼 거리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달을 하는 방식이 사실은 냉면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서 다음에는 이제 설렁탕으로 갔는데요. 설렁탕 배달부들도 거의 비슷하게 어, 어깨에 식판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했는데 제 동양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알아보고 다음에는 설렁탕, 즉 이문식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식당은 뭐 흥미롭게도 지금도 있는 아마 종로에 나가시면 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직접 어, 먹어본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들어본 일이 있을 거예요. 이문설렁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곳은 20세기 초에 원래의 이름은 이문옥이었고요. 식민지대에는 이문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했었고 이후에는 이문설렁탕이라고 해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종각과 화신백화점 식당이 있고 여기에 중앙기독교청년회관 YMCA회관이 있는데 또 제비다방은 이상이 운영을 했지만 잘 영업은 신통차 같은 다방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문식당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화신백화점 식당의 바로 옆 골목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 이게 이 종로의 큰 길, 대로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뒤쪽에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공송류의 인생극장에 보면 이문식당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 인생극장이라고 하면 아마 무슨 소설이지?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 사실은 뒤에는 개작을 해서 뭐 영화로도 만들고 이랬는데 김두한을 주인공으로 하는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 처음 연재될 때는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들여다보면 김두한 무리는 새벽마다 삼천공원에 가서 체력을 단련합니다. 싸움꾼 드샤키는 깡패들도 꾸준히 신체 단련을 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거 뭐 이분들에게는 신뢰가 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요. 역시 몸을 쓰는 일들을 하니까 항상 어, 열심히 운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벽 운동이 끝나고 나면 아침을 먹기 위해 들렸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문식당, 지금의 이문설렁탕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일행은 함께 이문식당에서 설렁탕으로 아침 식사를 들었다. 똑같이 이제 이문식당에 가서 설렁탕을 다 먹고 나서 삼청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이문식당에서 설렁탕을 먹고 나서 다음에 식당에서 나온 다음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둘러서 무미관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미관이 이 사람들의 주로 활동했던 공간이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소설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인용문이나 소설의 서술을 보게 되면 어, 이문식당이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었다. 아침 식사를 했으니까 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도 아침을 사 먹을 경우에는 설렁탕 집에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 식민지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았던 음식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해요. 뭐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냉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설렁탕이고 또 하나는 장국밥이었는데요. 사실 정말 매니아를 제외하고는 아침으로 냉면을 먹기는 그랬을 테니까 아침을 사 먹어야 했던 경우에서는 설렁탕이나 장국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설렁탕이 10전에서 15전 특별하면 장국밥은 15전에서 20전 항상 5전 정도가 장국밥이 비쌌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없이 찾았던 것은 아마 설렁탕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인생극장의 사파입니다. 이제 너무 이제 그 사파가가 김요한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과는 뭐 덩치도 다르지만 옷 색깔도 검은 옷을 입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어, 이 소설이 연재될 때의 상상으로 그렸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티셔츠보다는 물론 운동을 했으니까 티셔츠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조선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요거는 거의 비슷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나무 탁자에 길게 되어 있는 의자인데 이 식탁이 훨씬 이거보다 더 좁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것도 의자도 훨씬 더 낮고 좁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식민지 시대의 이문식당의 모습에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에도 이문식당의 음식은 아주 맛있었다. 설렁탕은 아주 맛있었다. 뭐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조선 음식의 내부는 아주 불편했다라고 해요. 불편하고 요거는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하게 될 문학 속의 서양 음식점 또 마신백화점 식당과는 관련이 되니까 조금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는 어, 그 최만식의 금의 정렬, 금의 정렬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문식당의 내부인데요. 철저하게 지저분한 시멘트 바닥, 행주질이라고는 천신도 못해본 상바닥, 질질 넘치는 타구. 타구는 지금은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어, 침을 많이 뱉었기 때문에
침을 뱉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좋게 대규모의 쓰레기통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그래서 아마 이걸 보게 되면, 오, 야, 이렇게 너무 생각과는 다르다. 맛집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요. 밑에다 정리를 했다시피 음식 맛과는 별개로 이문식당의 내부는 대부분 어, 불결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바닥도 지저분하고, 어, 상은, 식탁은 행주질을 해야 되는데 행주질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뭐 타고 침을 뱉는 곳에서는 이거 비우지를 않아가지고 막 침이 질 넘치고 이러니까, 뭐, 얼마나 더러웠든지 큰 쓰레기통 같다라고 해서,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 어, 금의 정렬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도 이 불결함만 없애게 되면 문식당을 조금 과장이 섞여 있는데 제주도와도 바꿀 수 있겠다. 뭐 이런 너스레를 떨고 있습니다. 뭐 그 뒤에 부분에는 더부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 종업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부살이가 청소하느라 뭐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든지 말든지 청소를 하려고 먼지를 일으키고 그 더부살이의 손을 살펴보니까 손톱에 막 때가 끼어 있고 막 또 눈곱도 가득 끼어 있으니까 뭐 음식이 안 들어갔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또 파리도 엄청 많이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막 그러한 모습들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설뿐만이 아니라 매일신문화 동아일보에도 먹고란 그릇이나 수저를 제대로 씻지 않는다. 또 먹다 남은 김치를 다시 김치통에 넣어서 또 손님이 오면 또 꺼내놓는다라고 하는 불평이 번번이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앞쪽에도 사실은 금의 정렬에, 이 부분이 금의 정렬에 대한 인용문인데요. 조금 더 금의 정렬에 대해 살펴보면, 금의 정렬은, 어, 1939년 6월부터 11월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됐는데요. 매일신보에 연재가 되면서, 어, 독자들의 인기를 얻어서 연재가 끝나고 나서는 1941년 영창서관에서 단행본으로도 발행이 되었습니다. 어, 요게 금의정렬 1회 이제 연재분이고요. 금의정렬은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아닌데요. 1930년대 조선에 일었던 금강열품을 다루고 있는데 금의 정렬이라고 하는 제목 역시도 그러한 금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 정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상문인데 이 상문이 금강을 채굴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문이 이제 충청도나 전라도 쪽에서 금강을 개발하다가 경성에 오면 반도 호텔에 묵으며 금강 사업에 미천을 대줄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또 아, 유망하다라면서 이렇게 돈줄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금의 정렬에서 예문식당이 등장했던 것은 전날 금강에 미천을 댈 손님들과 가음을 한 상문이 해장을 위해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문이 금의 정렬에 가서 예문식당에 가서 그렇게 어, 설렁탕을 맛있게 먹었지만 내부는 아주 내부는 예문식당의 내부는 아주 불결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내부에 대한 묘사와는 다르게 상문이 어, 설렁탕을 먹는 모습은 음,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거 잠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왜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설렁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당시 소설, 식민지 시대 소설을 살펴보면, 어, 설렁탕에 대한 이미지나 설렁탕을 먹는 장면이 제대로 나와 있는 소설은 드물어요. 뭐 여러분들 설렁탕 이러면 가장 먼저는 아마 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떠오르지만 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도 사실은 그 김첨지가 아내가 설렁탕을 먹고 싶다, 설렁탕을 사오라는 말을 듣고 나중에 선술집에서 술을 먹고 나서 사서 가는 장면만 나오지 먹는 장면이나 맛이 어땠다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걸 먼저 얘기한다면 요 금의 정렬에 나타나 있는 설렁탕을 먹는 모습이 식민지 시대 이문식당 아니 설렁탕집 통틀어서 가장 구체적인 묘사인 것 같아요. 상무는 식전어치 우랑과 혀밑을 곁들인 30전짜리 맛보기에다가 거친 고춧가루를 한 숟갈 듬뿍, 화양념은 두 숟갈, 소금은 반 숟갈, 후추까지 골고루 쳐가지고는 휘저어서 우선 국물을 걸쭉하니 후루루 후루루 술로 밤새도록 간을 친 속이니 얼큰한 그 국물이 비에 썩 받기도 하겠지만 본디 또 식성이 그렇게 복성스러운지도 모른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한데요. 파를 넣었다든지 소금을 넣었다든지 후추를 넣은 것은 다 비슷한데 고춧가루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지금과는 다른데 아마 그 당시에도 고기를 먹는 것이 드물어서 조금은 고소한 맛, 구수한 맛, 누린 맛에 대해서 갈증은 있었지만 그게 누린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아마 깍두기 국물의 역할을 고춧가루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친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이나 듬뿍 넣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1930년대, 근데 앞에 인용을 보게 되면 1930년대 설렁탕의 가격이 20전이었음을 고려하면 우랑과 혀밑을 추가하는데 10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랑은 알고 나면 먹기가 조금 꺼려질지도 모르지만 소의 구안을 가리키는 부위입니다. 지금은 어, 이미 도축장에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거세를 하기 때문에 없었는데 식민지 시대에는 아마 그것들이 음식점까지 갔나 봐요. 혀밑은 흔히 우설이라고 불리는 부위에 우설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서도 음식점에서 많이 나오는데 혀의 끝이라서 불꽃 한 면이 넓어서 그것은 뭐 다르게 먹는 것보다는 탕에 넣어서 맛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아마 설렁탕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옛날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문설렁탕에 가서 제가 메뉴를 찍은 것인데 지금도 혀밑은 있고요. 요 만화는 실제는 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자와 지라를 함께 부르는 것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쭉한 국물을 후루룩 마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는데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이나 넣어서 먹었다는 것인데 다른 소설에 보더라도 다른 그 글을 보더라도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었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넣어 먹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음, 죄송합니다. 음, 자기 동네의 동네 자랑을 하는 데서 자기 동네에 장교정 설렁탕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또 어,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설렁탕은 아침을 비롯해 한 끼를 해결하는데
가장 부담이 없는 음식이었지만,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맛있고 가격도 싼 데에 비해서 너무 음식점은 불결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입구에는 털이 그대로 있는 삶은 소머리가 설렁탕집 광고를 하는 듯이 채반 위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은 설렁탕집의 양가성에 대해서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는 냉면집에 대해서 냉면을 배달하는 모습을 안석주의 그림으로 봤는데요. 이거는 멍텅구리라고 하는 역시 현재 만화, 4끝짜리 만화에서 멍텅구리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가 나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설렁탕 집에 배달을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설렁탕 같은 경우에서는 몇 단으로 쌓아서 배달을 하는데 지금 그림을 봐도 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냉면과 다르게 설렁탕은 뚝배기의 무게가 있었고 또 국물의 무게가 있었고 몇 단을 쌓아서 배달을 했기 때문에 어, 교통사고 기사를 보게 되면 사실 냉면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의 교통사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 설렁탕을 배달하는 데 있어서는 교통사고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렇게 무거운 설렁탕 그릇과 설렁탕을 배달을 하면서 조금은 무리한 방법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조선 만화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는 점두의 어, 소머리 뼈라고 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소를 잡는 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 독자를 위해서 만든 책이 돼서 조금은 야만적으로 조금은 익숙치 않은 모습의 그림으로 설렁탕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역시 아지노모토의 광고인데요. 아지노모토의 광고에도 추운기를 쫓는 펄펄 끓는 설렁탕에 아지노모토를 처자하시면 실로 그 맛이란 비할 게 없지요라고 해서 아지노모토를 설렁탕에 넣어도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정보가 하나가 제시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소머리가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걸 볼 때 조금은 일본인들의 눈에는 야만적인 음식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어, 인생극장에서 김두한이 먹는데 그런 복장이 사실은 조금은 팩트와 다르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거는 이광수의 천안기라고 하는 1920년대에 발표됐던 소설인데요. 이게 바로 지금 설렁탕집에서 설렁탕을 먹는 장면입니다. 막걸리꾼이고 주인공인데요. 어, 아주 식탁이 좁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둘 다, 한복을, 조선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복장으로 이러한 공간에서 설렁탕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주로 종로에 있었던, 종로에 위치했던 조선 음식점 2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냉면을 파는 곳이었던 동양루라는 곳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설렁탕을 파는 이문식당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